안녕하십니까. 소울위드코인의 KJ 인사드립니다. 비트코인 백서의 핵심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탈중앙화된 화폐를 통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더리움 백서의 핵심은 블록체인을 단순히 돈 만들고 계산만 하는 도구로 두지 말고 프로그램과 거래까지 처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쓰자는 것이었고, 솔라나 백서의 핵심은 비트와 이더의 답답한 속도를 겨냥해 압도적으로 빠르고 훨씬 싸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리플 백서의 핵심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실시간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리플을 제외한 이 셋의 공통점은 중앙화된 시스템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입니다. 반면 리플은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만든 돈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하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스위프트 시스템이 가진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리플이 세상에 나오기 전인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여러 차례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주도했던 곳들 역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 세계 금융의 핵심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대한 금융 공룡들 눈에 리플이란 곳은 자본금 약 200만 달러로 막 시작한 햇병아리 스타트업에 불과했을 겁니다. 당시 JP모건 같은 은행의 연간 이익은 수십조 단위였고 IT 인프라에만 쏟아붓는 돈이 매년 수조 원이었습니다. 그냥 대세에 편승해 이더나 솔라나처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좋았을걸. 고작 200만 달러 규모로 저 거대한 세력들이 수십 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리플은 다른 코인들과 달리 정부와 은행들을 상대하려 했고, 그 결과 탈중앙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재단이나 커뮤니티 기반 모델이 아닌 법인이라는 형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도도한 금융 인사들 눈에는 지역 상품권 만드는 수준쯤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5년도 채 되지 않아 100곳이 넘는 유동성 파트너를 확보하며 성장세를 보이자 그제서야 리플이 유동성 파트너들과 거래소에 공급한 XRP를 두고 시비를 걸고 들어옵니다. 이더나 솔라나 역시 거래소에 토큰을 공급했지만 얘들은 판매로 발생한 이익을 재단과 커뮤니티 구조로 분산시켰다는 논리를 방패삼아 증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리플은 XRP 공급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회사의 자금을 조달했을 뿐 아니라 CEO인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가져갔다는 이유까지 더해지며 미등록 증권이라는 명분이 만들어졌고 결국 소송에 휘말려 5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리플은 법인이라는 선택 하나로 직격탄을 맞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재단이나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젝트들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할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와 자금 흐름에 있어 더 강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리플 핵심 인사들의 사적인 리스크 역시 그대로 법인 리스크로 전이됩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명분이 필요할 때마다 재단도 아닌 커뮤니티도 아닌 명확한 실체를 가진 법인은 가장 타깃이 되기 쉬운 존재죠. 대부분의 코인들 99%는 웹3 시장을 먹으러 왔습니다. 탈중앙금융, 탈중앙계약, 게임 시장처럼 소위 탈자가 들어가는 영역들과 게임 시장은 굳이 빡빡한 규제를 들이댈 이유도 들이대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그 결과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땡큐인 영역이죠. 디파이 시장은 실명 확인 없이 지갑만 연결하면 바로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완전한 익명, 무허가 구조입니다. 기존 은행들이 봤을 때 고객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구조도 아니고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영역도 아니니 영역 침범이라고 느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를 구축하려는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든 솔라나든 아발란체든 입맛에 맞는 체인을 골라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시간과 비용이면 충분했습니다. 규제나 인가 같은 브레이크가 걸릴 일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웹3 개발자, 스타트업, 개인들까지 복잡한 준비 서류나 사전 허가 없이
몇 분에서 길어야 몇 시간 안에 온보딩을 끝낼 수 있었고, 설령 사용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서류 뭉치 들고 정부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개발자 몇 명이 밤샘 작업만 하면 한 달 안에 온보딩이 끝나던 구조였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의 온보딩 비용은 통상 1억에서 3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레이어2를 이더리움 위에 한 번 더 얹는 구조를 선택하면 최대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플은 시골의 작은 은행 하나에 리플렛 메시징만 연결하려 해도 신원 인증,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점검, 해킹 대응 테스트, 은행 내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도 점검하며 여기에 대형 로펌의 법률 검토서까지 붙습니다. 이 승인과 보안 심사에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립니다. 비용도 10억 원 이상 드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XRP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면 단순 메시징망인 리플렛을 넘어 실제 자산이 움직이는 리플 페이먼트가 활성화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이 단계부터는 최초 온보딩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제는 더 촘촘해지고 승인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수백 페이지를 넘기는 게 예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은 탈중앙 웹3 시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리플을 제외한 블록체인들을 활용하면 개인도 몇억 원만 있으면 한 달 안에 탈중앙화 시장에 진입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리플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뭘 해보려 해도 출발선에조차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러시가 본격적으로 몰아칠 때, 리플은 승인을 기다리다 소송의 발목까지 잡혔을 때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펄펄 날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더 높은 곳에서 리플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구조와 확장성이라는 관점에서 리플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건 아마도 AI였을 겁니다. 그리고 크립토 관련해서는 자산 토큰화가 가장 많이 언급됐죠. 리플의 빵형뿐만 아니라 블랙록, JP 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코인베이스까지 각기 다른 영역에 있는 거대한 기관들의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자산 토큰화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규제와 라이선스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프로젝트들이 자산 토큰화 영역에서도 과연 리플보다 더 자유롭고 더 유리할까요? 현재 거대 세력들의 공통적인 움직임을 보면 가능한 한 자기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고 그 위에 자산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원하는 건 미국 안에서만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들이 만들어낸 토큰화 자산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려면 가치 전송과 법적 소유권 이전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제 금액 역시 지연이나 오류 없이 실시간으로 정산돼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무슨 말만 나오면 이더리움이 무조건 1등이고 장래성이 가장 밝다고 하는데, 이 중간 연결 영역에서는 이더리움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이더리움 위에서 마치 쇼핑몰을 차리듯 자유롭게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더리움 위에서 돈을 주고받는 앱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서비스들이 한꺼번에 바빠지는 순간에는 돈을 주고받는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지고 수수료는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레이어2가 등장했고 지금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소유권 이전과 실시간 정산처럼 속도가 반드시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결국 레이어2가 아니라 이더리움 본체에서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GK 기반 레이어2는 수초 만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GK는 거래를 최종 확정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이더리움 본체에 제출할 증명서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 전달해주는 구조일 뿐입니다.
즉 레이어 2에서 아무리 빠르게 가결산이 이루어져도 등기 완료에 해당하는 최종 확정은 여전히 이더리움 본체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결산 구조는 디파이, 게임 시장 등에서는 분명 효력을 발휘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전제되고 거액의 자금 이동이 동반되는 자산 토큰화의 시대에 가결산이 허용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쇼핑몰이 조금이라도 바빠지는 순간 증명서를 아무리 빛의 속도로 제출해도 결국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 구조에서 거래를 두 번 다시 뒤집을 수 없는 상태로 마무리하려면 시스템 구조상 아무리 빨라도 10분 이내 최종 확정이라는 벽을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자산 토큰화 시장을 위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기존에 올라가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 즉 거대한 쇼핑몰을 전부 닫을 각오를 하고 기존 구조를 완전히 허무는 모험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수십억, 수백억 달러 단위의 금액과 법적 소유권을 실시간으로 책임지려면 신원 인증과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금융업 라이선스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재단의 탈을 쓴 거대 커뮤니티 구조라 이 라이선스 문제에서 출발선부터 막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비타릭 뷰테린이 어떤 선택으로 헤쳐나갈지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솔라나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최근 2025년에도 시스템 장애가 있었고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가까운 시스템 다운 이력이 있었으며 영리법인과 재단, 커뮤니티가 섞여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영리법인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 회사라서 금융규제의 책임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봤을 때 솔라나 역시 규제와 라이선스 문제에서는 이더리움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렇듯 탈중앙화 러시 초기에는 주인이 없고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데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토큰화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시장에서는 바로 그 점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바뀝니다. 반면 초기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리플랩스라는 법인은 이미 규제와 라이선스 측면에서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넘사벽입니다. 이더리움이 쇼핑몰에 입점하고 서비스를 올리는데 최적화된 DNA라면 솔라나는 쇼핑몰 안에서 돈을 주고받는 속도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최적화된 DNA입니다. 반면 리플은 체인들이 서로 얽히고 여러 국가의 서로 다른 화폐가 복잡하게 섞이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중간에서 정리해 5초 안에 최종 정산을 끝내기 위해서만 태어난 DNA입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과 JP모건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자신들의 블록체인 위에서 상품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만으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미국의 거래소든 한국의 거래소든 전 세계 어느 나라 거래소에서든 자신들의 상품이 24시간 내내 끊김없이 거래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도 쿠팡처럼 세상 두루두루 배달해줄 중개자가 없다면 매장에 전시만 해두고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듯 글로벌 기관들 역시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해줄 중개 기술 없이는 자기들 네트워크라는 제한된 구역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이 바닥에서는 규제와 라이선스 확보력뿐만 아니라 이중통화간 필수로 거쳐야 할 실시간 환율 계산과 환전, 그리고 최종 정산까지 처리하는 영역에서 어디가 최고인지는 그동안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굳이 다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한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AI. 그들이 말하는 AI 시대에는 인간을 대신한 AI와 AI 사이의 결제 역시 포함됩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를 넘어선 AGI 시대가 오면 말 한마디면 최적의 상품과 가장 저렴한 경로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결제까지 대신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블록체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코인은
단연코 리플이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플의 신분 상승은 확신하고 있고 하락장에서도 무덤덤하게 추미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제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XRP가 힘을 좀 내어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될 2월 초에는 부디 가격이 괜찮아져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